지금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진짜 이거 준중형 차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인정해줄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급에서 처음 보는 그런 기술도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연비가 기존보다 약 10%가량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기술 향상을 위해서 반영된 원가 인상이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분 시청자 여러분. 르빌리티 류종훈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반떼, 신형 아반떼 테크데이가 열린다고 해서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게 굉장히 많죠. 차체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값을 주고 살만한 차량이 됐는지, 어떤 신기술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정말 커졌어요. 차 자체의 디자인도 보면은 3박스 세단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요즘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패스트백 방식. 그 방식의 느낌도 한 스푼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진짜 이거 준중형 차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전장이 지금 4655mm입니다.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에도 1855mm고, 전고도 지금 1425mm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또 하나는 휠베이스인데요. 휠베이스가 지금 2750mm예요. 휠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실내 공간도 넓게 되고, 승차감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실제 예전에 EF 소나타, 그 차 기억나실까요? 그 정도의 시절에 이제 소나타보다도 더 큰 차가 지금 준중형 차라고 하는 이 아반떼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죠. 신형 아반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건데요. 차체가 중형차급으로 커지면서 주행 성능이라든지 승차감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커졌을 거잖아요. 현대차에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전륜 서스에는 주파수 감음형 밸브 SFD3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한 건데요. 이게 저주파 영역에서는 차체 거동을 좀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잔진동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고주파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정제를 해서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유압 제어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HRS2라고 하는 기술을 쓴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압식 서스펜션 기술을 적용을 해서 도심뿐만이 아니라 험로라든지 큰 요철을 넘어갈 때 발생하는 충격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핸들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이제 차체 마운팅 부에 4점의 스트럴링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회 시 차량의 민첩성도 향상시키고, 또 스티어링 휠에 전해지는 진동 같은 것도 좀 많이 줄여서 조향감이 많이 탄탄해졌다고 합니다. 승차감을 이야기할 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숙성이잖아요. 현대차는 신형 아반떼의 윈드실드랑 그리고 1열 창문에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고급차라든지 중형급의 이상의 차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건데, 준중형급에도 적용을 하면서 실내를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어줬다고 하고요. 또 고속주행 시 풍절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미러라든지 아니면 휀더, 이런 부분에도 풍절음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나씩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차가 커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차의 뼈대입니다. 뼈대를 봤을 때 여러 색상의 지금 철판들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색깔이 사실 분홍색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분홍색 철판이 바로 초고장력 강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고장력 강판을 쓰게 되면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하면서 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쓰고 싶어하는 소재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가격의 단가 인상을 생각했을 때 많이 적용을 충분히 못하죠. 이제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차체 전체의 58% 이상을 초고장력 강판으로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보시면 캐빈 공간 전체 대부분이 지금 다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이라는 건 결국에는 초고장력 강판을 충분하게 많이 썼다는 거고, 그 부분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는 캐빈 공간에 대부분 할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현대차에서 발표할 때 들어보면 안전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는 차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얼마나 강력한 강판을 많이 썼나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고장력 강판을 전체 차체에 40.1%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초고장력 강보다도 훨씬 더 인장 강도가 높은 게 핫스탬핑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 테스트라든지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저걸 다 합치게 되면 이제 58.7%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차체 구조물을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차는 지금 강력한 강판이라든지 용접 방법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IIH에서 실시하는 안전도 평가 있죠.
거기서 이번에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 CN7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탑 세이프티 픽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 등급에서 살짝 한 단계 낮은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보면 뭐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뭐 KNK의 5스타는 당연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IIHS에서도 P 플러스까지도 아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적용된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하나가 전자식 변속 레버 P단 긴급 제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P단 버튼이죠. 버튼을 계속해서 꾹 누르게 되면 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도치 않은 가속 상황이 발생했을 때 P 버튼을 계속 꾹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사이드 브레이크 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능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제 차량의 긴급 제동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SA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PMSA가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 급발진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엑셀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세게 밟았을 때, 그때 이제 제동을 걸어주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급발진과 같은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많이 좀 적용을 했던 그런 기능이고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카트리 이런 곳에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안전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고 실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진 가속 능력도 좋아지고 최고 속도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비 개선이잖아요. 연비가 지금 아직까지 기후부에서 뭔가 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현대차 연구소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본 결과 기존보다 약 10%가량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9.2km/L 정도 됐으니까 10% 정도 개선을 하게 되면 21km/L를 넘게 되거든요. 그럼 예전 프리우스가 기름 냄새만 맡고도 간다고 했던 그 시절에 그 정도의 연비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던 거죠.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조금 들어갑니다. 기존 이제 CN7 직전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32kWh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바뀐 모델 같은 경우는 1.48kWh 배터리 용량이 들어갑니다. 기존보다 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연기관의 개입이 없는 전기주행 모드가 훨씬 더 많이 길어질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CN8 아반떼에서 가장 크게 변한 모습은 사실은 인포테인먼트와 OS가 바뀐 거죠. 지금 이제 그랜저에 먼저 적용이 됐었던 플레오스 커넥트가 아반떼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화면에 테슬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포테인먼트 UX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리고 CCNC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OTA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SDV라고 이야기하는 첨단 자동차에게 기대하는 바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반떼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플레오스 커넥트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원가 인상이에요.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차값을 올리는 가장 큰 또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바꿨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졌냐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고사양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칩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고 HPVC라고 하는 또 컴퓨터가 이 차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반떼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거 빼고 그냥 나 깡통 써도 되니까 차값을 낮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면 정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편리하고 좋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형 그랜저에서 봤던 구성이랑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디스플레이가 12.9인치와 14.6인치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14.6인치 모델인데 실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중앙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존재감 있게 자리 잡고 있고,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칩의 성능이 굉장히 높다 보니 지금 여기 화면 터치 스크린의 감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앱을 구동을 시켰을 때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쓸 수 있고 SBS 고릴라라든지 스포티파이 이런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서드파티 앱을 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의 자동차, 나만의 그런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근간이 되는 게 이 화면과 소프트웨어, 블랙워스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업계에서 지금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국산 패널이 아니라 중국산 BOE 패널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혹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국산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가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철판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이제 엔진, 전부 다 굉장히 많은 변화와 성능 향상을 위한 강화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비슷한 성능이면은 좀 싼 부품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개발단에서의 뭔가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패널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팩트일 것 같아요. 그런 식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원가 인상을 최소화시키면서 가격을 조금은 이제 상방을 좀 막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차값이 좀 비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대차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 많이 들어간 C세그먼트 세단으로 지금 새롭게 탄생을 하긴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인정해 줄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급에서 처음 보는 그런 기술도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특히나 아반떼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인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봤을 때 토요타라든지 혼다, 닛산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단연 최고의 상품성을 갖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아반떼가 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세단 중에서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고요. 이 차의 그런 판매 실적에 따라서 현대차의 경영 실적도 좌우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8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할 때 가격이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조금은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가격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그런 가격 정책으로는 시장에서 조금은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C세그먼트 세단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차종을 단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빈틈을 노리고 없어진 수요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호세 무뇨스 사장의 전략을 지난번에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격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테크데이를 둘러보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신형 아반떼의 기술적 완성도라든지 향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인정해 줄 수 있을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술 향상을 위해서 반영된 원가 인상이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실제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아직까지 가격을 모르지만 많이 오를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가격이 납득할 만한 부분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다양한 모빌리티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건 리벨티 유종훈 기자였습니다.